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재훈이와 저는 올해로 결혼 35년 차입니다. 대학 선배 후배로 만나 25세 결혼해서 이제껏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이 살아왔어요. 주변에서는 우리 부부를 보고 신혼부부 같다고 할 정도였죠. 아들 둘을 키우느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저도 남편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남편이 갑자기 세계 일주를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세계 일주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우리 둘만의 여행을 떠나자고 했어요. 버킷리스트 1번이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였다면서요.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준석이가 결혼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고 며느리 수진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곧 손주가 태어날 텐데 어떻게 여행을 떠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둘째 아들 준영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사업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손주도 보고 준영이 결혼도 시키고 나서 가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갈 것 같다고 60이 넘으면 체력도 딸리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결혼하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았어요. 남편은 제가 자식들만 생각하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서먹하게 지냈어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각자 방을 쓰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보니 남편이 보고 있던 건 우리의 옛날 사진들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가족 사진, 회사 워크숍 때 찍은 사진들. 그런데 남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기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의 종양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 옆에 주저앉아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 여행을 가자고 조르던 거였어요. 혹시 병이 심각하다면 건강할 때 아내와 함께 꿈꾸던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를요. 혼자 그 큰 걱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저한테는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걱정할까봐 아이들 걱정할까봐요. 그날 밤 우리는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사실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체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정밀검사를 받게 된 거였죠. 다음 날 바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남편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우리가 함께 늙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악성은 아니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행 가자고 지금 당장 준비하자고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각자 인생이 있다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집에 와서 아들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세계 여행을 떠날 거라고 했어요. 준석이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곧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젊을 때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 좀 즐기고 오시라고요. 수진이도 응원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준영이가 문제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버럭 화를 냈어요. 지금 자기가 사업 때문에 힘든데 무슨 여행이냐고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고요. 사실 준영이한테 얼마 전에 사업 자금을 좀 빌려준 상태였거든요. 준영이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둘째 아들과는 언제나 사이가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틀어질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괜찮다며 준영이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일 인터넷을 뒤지며 여행 루트를 짰고 저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뭔가를 준비하는 게 설레더라고요. 마치 신혼부부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준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형수가 임신했다고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준영이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형수냐고요. 그런데 준영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아들 준석이 아내 수진이가 아이 아빠가 준석이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준석이랑 그렇게 잘 지내는데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준영이는 자기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준석이한테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준석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준석이가 왔어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이 아들을 안아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1달 전쯤 수진이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는 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며칠 전 수진이가 울면서 고백을 했답니다. 아이가 준석이 아이가 아니라고요. 수진이는 1년 전 준석이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회사 선배와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대요. 단 한 번의 실수였고 그 후로는 완전히 끊었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 날짜를 계산해보니 그때 생긴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준석이는 그 말을 듣고 미칠 것 같았대요. 하지만 수진이가 너무 울면서 용서를 빌길래 일단 시간을 갖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동생한테 하소연을 했던 거였어요. 저는 당장 수진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수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며느리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요.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우고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한 번의 실수였다고, 그때 준석이가 1달이나 출장을 가 있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고 했어요. 회사 선배가 위로해주다가 술을 마시고 그만 실수를 했다는 거였죠. 그 후로 수진이는 그 선배를 피했고 준석이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대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는데 산부인과에서 임신 주수를 듣고 계산해보니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수진이는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준석이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살 수는 없었다고, 준석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젊은 부부가 1달씩이나 떨어져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외로웠을지 알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준석이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수진이는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며 살아왔다고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석이와 수진이 그리고 준영이까지요. 처음에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준석이는 수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가족이 여기 모인 이유는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한테 물었어요. 수진이를 아직도 사랑하냐고요. 준석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요. 매일 밤 잠을 못 잔다고, 수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남자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요. 그 선배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어요. 준석이만 용서해주면 정말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형이 너무 순진하다고, 한번 바람 피운 여자는 또 피운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이는 더 큰 소리로 울었고 준석이는 화를 냈어요. 저는 준영이를 제지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고 내 형 일에 왜 끼어드냐고 했어요. 준영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아기는 괜찮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모두 반성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여행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떠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수진이네 집에 가서 며느리를 돌봐줬어요. 밥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면서요. 수진이는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자기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요.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진이 부모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고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참고 살았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수진이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자기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였죠. 수진이 어머니는 수진이가 결혼할 때 한 가지 당부를 했대요. 절대 남편을 배신하지 말라고.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상처가 된다고요. 그래서 수진이는 더 괴로웠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도 너를 사랑하실 거라고 했어요. 부모는 그런 존재라고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준석이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으면 수진이 생각이 나서 괴롭다고 했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석이가 집에 들렀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준석이한테 물었어요. 정말 수진이와 헤어지고 싶으냐고요. 준석이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수진이를 사랑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특히 아이 생각을 하면 더 복잡하다고 했어요. 다른 남자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남편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몰랐거든요. 남편은 준석이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이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었어요. 1년 동안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었죠.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고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시절 자기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타지 생활 속에서 동료 여직원과 가까워졌고 한두 번 선을 넘을 뻔했다고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저를 생각하며 멈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전혀 몰랐죠.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요. 수진이는 실수를 했지만 정직하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거짓말로 평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진실을 선택한 거라고요. 준석이는 아버지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아버지라면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남편은 어렵겠지만 노력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요. 그날 밤 준석이는 수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와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준석이와 수진이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준석이도 부모님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준영이가 여전히 형수를 곱게 보지 않았거든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수진이한테 냉정하게 대했어요.
어느 날 준영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왜 형수한테 그렇게 대하느냐고 물었어요. 준영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저는 준영이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평생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느냐고요. 준영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형이 용서하기로 한 건데 내가 왜 끼어드느냐고. 가족이라면 형을 지지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준영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사실은 형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형수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받는 게 부럽다고요. 자기는 사업 실패하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영이가 형수한테 화를 낸 건 진짜 형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던 거죠. 사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짐만 되는 자신이 한심해서였던 겁니다. 저는 준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우리한테 짐이 아니라고 소중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요. 준영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준영이는 조금씩 변했어요. 형수한테도 예전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에도 편하게 나왔습니다. 준석이가 고맙다며 동생 어깨를 두드렸을 때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수진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같이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태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석이도 퇴근 후에는 꼭 병원에 들러서 아내를 챙겼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느냐고요. 누가 친아버지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준석이가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이미 자기 아이로 마음먹었다고 했어요. 누가 낳았든 자기가 키우면 자기 아이라고요.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정말 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결정을 내린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기 때문에 더 대견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새벽에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다고요. 급하게 준석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석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어요. 남편과 준영이도 병원으로 왔고 우리는 함께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잠시 후 준석이가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온 아들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아들은 아기가 자기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기를 봤어요. 정말 준석이 어렸을 때랑 똑같았습니다.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요. 수진이는 피곤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병실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작은 손주를 보면서 모두들 행복해했어요. 준영이도 아기를 안아보더니 귀엽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행 가도 되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도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영이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빌린 돈도 못 갚게 됐고 보증까지 섰던 친구한테 피해를 줬다고 했습니다. 준영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술만 마셨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매일 준영이 집에 갔습니다. 어느 날 준영이가 말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당장 남편한테 전화를 했고 우리는 준영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상담을 받은 의사 선생님은 준영이가 우울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준영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저희가 설득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영이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다고요. 형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준영이 마음을 이해했어요. 제가 무심코 한 비교가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몰랐던 겁니다. 준영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준영이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형만 예뻐하고 자기는 항상 잔소리만 들었다고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너를 너무 사랑해서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던 거라고요. 남편도 준영이한테 사과했어요. 아빠도 잘못했다고 형만 챙기고 준영이는 소홀히 했다고요. 우리 부부는 그동안 큰아들한테만 신경 쓰느라 둘째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준영이 치료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몇 달 동안 상담도 받고 약도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여행 계획을 완전히 접었어요. 지금은 아들이 먼저였으니까요. 준영이가 조금 나아지자 준석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자기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준영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 준영이는 거절했습니다. 형한테 폐를 끼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준석이는 진심이었어요. 동생 능력을 믿는다고 같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준영이는 형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형제가 함께 일하면서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가 자꾸 열이 나고 보채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했어요.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지켜봐야 한다고요. 수진이는 자기 잘못 때문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준석이는 아내를 위로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다고요. 저도 며느리 손을 잡아주며 함께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아기는 몇 달 동안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돌아가며 아기를 돌봤습니다. 준영이도 조카를 보러 자주 왔고 아기를 보며 웃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준석이와 수진이도 더욱 돈독해졌고 준영이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아기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작은 구멍은 자연적으로 막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된다고요. 그 즈음 남편 건강검진 결과도 나왔습니다. 췌장 종양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양성으로 확인됐어요. 다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한테 미안했어요. 남편 건강 때문에 시작한 여행 계획이었는데 자꾸만 미뤄졌으니까요. 남편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준석이가 아버지 건강검진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아들은 왜 말을 안 했냐며 화를 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 고민하셨냐고요. 준영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행도 못 가고 고생만 했다며 자책했어요. 저는 아들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리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석이가 말했어요. 이제 부모님은 꼭 여행을 가셔야 한다고요. 자기들은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시부모님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요. 이제는 시부모님이 행복하실 차례라고 했습니다. 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도 될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손주도 건강해졌으니 이제는 우리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준석이는 여행 일정을 짜줬고 수진이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줬어요. 준영이는 여행 경비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남편도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1년 전에 바로 떠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1년 동안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진이 문제도 있었고 준영이 우울증도 있었고 아기 병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함께 이겨내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만약 그때 여행을 떠났다면 아이들이 혼자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을 거예요. 수진이는 혼자 괴로워했을 테고 준석이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준영이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남편이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떠나는 여행이 더 의미 있을 거라고요. 걱정 없이 편하게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데 아이들이 다 나왔어요. 준석이는 아기를 안고 왔고 수진이는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준영이는 카메라를 선물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울컥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자기가 진짜 어른이 됐다고요. 수진이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요. 준영이는 말없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작은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이 보였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는 게 이렇게 감회가 새로울 줄 몰랐어요. 남편이 여행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파리였어요. 신혼여행 때 가보지 못했던 곳이죠. 그 다음은 로마, 바르셀로나, 런던을 거쳐 북유럽까지 갈 예정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저녁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습니다. 에펠탑 조명이 켜지는 걸 보며 남편과 손을 잡고 걸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신혼여행 온 기분이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 걱정 없이 단둘이 있으니 정말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루브르 박물관에 갔어요.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도 찍고 베르사유 궁전도 구경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저녁에는 생강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창밖 야경을 보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하다고요. 일주일 동안 파리를 돌아다녔어요. 매일 새로운 곳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끔 아이들한테 사진을 보내면 부러워하는 댓글이 달렸어요. 로마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여행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요.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1년 전에 우리는 준비가 안 됐었어요.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로마에서는 콜로세움과 바티칸을 구경했어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비밀이라고 했죠. 사실 제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남편과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바랐어요. 남편도 비슷한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을 때는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서 남편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완성인 채로 100년 넘게 지어지고 있는 이 건축물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천천히 만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진이 실수도 준영이 실패도 남편의 병도 모두 우리 인생의 일부였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9일 공원에서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반지도 못 해줬다고요. 35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주고 싶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청혼한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주변 관광객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남편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데 정말 25살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았다고, 힘든 순간도 많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는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서로에게 화풀이도 했고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견뎌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비가 많이 왔어요. 우산을 쓰고 템즈 강변을 걸으며 남편과 팔짱을 꼈습니다. 빅벤 종소리를 들으며 홍차를 마시는 시간이 참 평화로웠어요. 대형 박물관에서 이집트 유물을 보다가 준석이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손주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다며 자랑하더라고요. 아기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수진이도 화면에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표정이 정말 밝아졌더라고요. 시부모님 덕분에 행복하다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준석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형이랑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며 신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빚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수줍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죽고 싶다던 아들이 이렇게 밝게 웃고 있으니까요. 남편도 기뻐하며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북유럽으로 올라갔을 때는 한여름이었지만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노르웨이 피오르드를 유람선을 타고 돌아보는데 절경이 펼쳐졌어요. 남편과 함께 갑판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구시가지를 걸어 다녔어요. 알록달록한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라고요.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갈 차례였어요.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기 전 남편과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여행 일기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매일 밤 호텔에서 쓴 거라고 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첫날, 로마에서 먹은 맛있는 파스타, 바르셀로나에서의 프로포즈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이렇게 우리 여행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기를 읽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글 속에는 저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거든요. 방콕에 도착하니 후덥지근한 날씨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왕궁을 구경하고 수상시장도 가봤어요. 태국 음식이 맵긴 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도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다음은 베트남 하노이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정말 많더라고요. 하롱베이 유람선 투어를 하면서 남편과 갑판에서 일몰을 봤어요.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사원 뒤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건강 문제로 힘들었던 남편이 이렇게 여행을 무사히 하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한 달을 머물렀어요. 작은 빌라를 빌려서 느긋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는 요가를 하고 낮에는 해변을 산책했어요. 저녁에는 석양을 보며 맥주를 마셨죠.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이에요. 남편은 귀국하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여행 사진들을 걸어놓고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고 했죠. 발리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들과 자주 영상통화를 했어요. 손주가 벌써 많이 컸더라고요. 뒤집기도 잘하고 옹알이도 시작했답니다. 준석이는 육아가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고맙다며 돌아오시면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준영이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착하고 예쁜 아가씨더라고요. 준영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곧 결혼 이야기도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호주로 건너갔을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하버 브리지를 걸었어요. 멜버른에서는 트램을 타고 도시를 구경했습니다. 뉴질랜드 퀸스타운에서는 번지점프에 도전했어요. 남편이 먼저 뛰어내리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60평생 처음 해보는 거라 무서웠지만 짜릿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봐야 한다고요. 저도 동감했어요. 이 나이에 세계 여행을 하고 번지점프까지 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미로 넘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벌써 반년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후회되는 날이 없었어요. 페루 마추픽추는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높은 산 위에 지어진 잉카 유적을 보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남편과 함께 천천히 돌아보며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탱고 공연을 봤어요. 열정적인 춤을 보다가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춰보자며 웃었어요. 서툴지만 남편과 함께 탱고를 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남편의 품에 안겨서 춤을 추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거대한 예수상을 봤어요.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칠레에서 와인 투어를 하면서 남편과 포도밭을 걸었습니다. 해질녘 황금빛으로 물든 포도나무 사이를 거닐며 남편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멕시코 칸쿤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여행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마지막 목적지는 미국 서부였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함 앞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섰어요.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도 이렇게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상처와 기쁨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건너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간다고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들 얼굴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행이 끝나는 게 아쉬웠어요. 10개월 동안 남편과 단둘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말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우리는 다시 젊어졌고 사랑에 빠졌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LA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호텔 옥상에서 야경을 보며 남편과 와인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여행 일기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10개월이었다고 아내와 함께해서 가능했다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또 울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수진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준영이는 여자친구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니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혼자 앉을 수도 있고 까르르 웃기도 했습니다. 준석이는 부모님 안 계신 동안 정말 많이 컸다며 자랑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10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다고 해요. 그동안 얼마나 의지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고요. 이제는 진짜 딸처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이름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밝은 아가씨더라고요. 준영이는 부모님 여행 다녀오시면 결혼 허락 받으려고 했다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거실에는 우리 여행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음식도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프로젝터로 우리가 보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앙코르와트의 일출까지. 10개월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설명했고 아이들은 부러워하며 들었습니다. 손주도 옆에서 방긋방긋 웃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고요? 저는 바르셀로나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프로포즈했던 곳이니까요.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이는 부모님 보기 좋다며 자기도 지혜한테 멋지게 프로포즈 하겠다고 했어요. 지혜가 얼굴을 붉히며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모두들 웃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남편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10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우리 집이 새삼 정겹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행도 좋았지만 역시 집이 최고라고요. 저도 동감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결국 돌아올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이곳이 진짜 우리 집이었죠. 일주일 후 준영이가 정식으로 지혜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지혜 부모님도 함께 오셔서 양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지혜 어머니는 좋은 분이었어요. 저희 여행 이야기를 듣고 정말 멋지시다며 칭찬했습니다. 자기들도 나중에 그렇게 여행하고 싶다고 했어요. 준영이와 지혜는 6개월 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준영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형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준석이네 아기는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어요.
병원 검사 결과 심장 구멍이 완전히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아이라고요. 수진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잔치 날 수진이가 제게 편지를 줬어요. 나중에 혼자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편지를 펼쳤더니 감사의 말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지금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라고요. 준석이를 잃었을 거고 아기도 잃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용서해주고 감싸주셔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우리가 잘한 거라고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세계일주였습니다. 카페 벽면에는 우리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고 각 나라에서 가져온 소품들도 전시했어요. 손님들은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는 게 놀랍다고 했어요. 저희는 손님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 특히 시니어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자기들도 용기를 내서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는 꼭 가보시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카페에 오셨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셨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자기들도 한번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을 간다고요. 저는 그 부부를 응원했어요. 분명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요. 준영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지혜도 웨딩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행복한 두 사람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이라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요. 때로는 힘들고 험난한 길도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여행을 해온 거였죠. 35년의 긴 여행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이겨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까지. 이제 우리 가족은 7명이 됐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사진을 찍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남편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모두들 잔을 들었어요. 손주도 작은 손으로 주스컵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모두 잘 해결됐다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덕분이라고 대답했어요. 세계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게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요. 1년 후 수진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딸이라고 했어요. 준석이는 정말 기뻐하며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희도 너무 기뻤어요. 카페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 나갔고 신문 기사에도 실렸어요. 시니어 부부의 로맨틱한 세계여행과 가족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PD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저희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촬영이 시작됐고 우리는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 실수도 준영이 우울증도 남편 건강 문제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든 이야기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나서 정말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 가족과 화해했다는 분들,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분들. 저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저는 60이 됐습니다. 남편은 62살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며 손주들을 돌보고 있어요. 둘째 손녀도 태어나서 이제 손주가 둘입니다. 가끔 남편과 카페 2층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아래로 보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봐요.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행 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좋아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고요.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채워나갈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58년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